그중 사방에서 괴이한 이야기들이 분분하였다. 어디에는 이인이 나타나 바다에 떠다니는 기선을 목각에 딱 붙여 세금을 내야 놓아준다. 곧 정도령이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여 이주 국가는 없어질 것이니 밭은 목에 가서 살아야 다음 세상의 양반이 된다며 아무개는 계룡산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포동에 사는 오흥성과 그 옆 동네 최유연 등은 충청도에서 최도명이란 동학 선생에게 입도해서 공부하는데 방문을 열고 다듬이 없이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며 공중으로도 걸어다닌다 한다. 그 선생 최도명은 하룻밤 사이에 능히 충청도를 갔다 왔다고 한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가서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는 예절은 고기를 먹지 않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접대를 한다고 한다. 내 나이 18이 되는 괴사년 정초,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목욕하고 머리 닦고 푸른 노포에 녹대를 메고 포동 옷시댁으로 방문하였다. 문에 이르자 방에서는 무슨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화 경전을 읽는 소리와는 다르고 노래를 합창하는 것 같으나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공경하는 자세로 문에 나아가 주인 면회를 청하였더니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나와 접대하였다. 나는 그가 양반임을 알고 있었는데 과연 상투를 짜고 통청간을 쓰고 있었다. 내가 공손히 절을 하니 그 사람도 공손히 절을 하고서는 도령은 어디서 오셨소? 라고 묻는다. 나는 황공하여 본색을 말하였다. 어른이 되어도 당신께 공대를 듣지 못하련만 하물며 저는 아직 아이인데 어찌 공대를 하나이까. 그이는 감동하는 빛을 보이면서 천하의 말씀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동학 도인이기 때문에 선생의 교훈을 받들어 빈부 귀천의 차별 대우가 없습니다. 조금도 미안해 마시고 찾아오신 뜻이나 말씀하시오. 나는 이 말만 들어도 별 세계에 온 것 같았다. 그와의 문답이 시작되었다. 제가 오기는 선생이 동학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도리를 알고 싶어 왔습니다. 이런 아이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처럼 알고 싶어 오셨다는데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이란 어떤 취지이며 어느 선생이 천명하였습니까? 동학은 용담 최순 선생이 천명하였으나 이미 승계하셨고 지금은 조카 최열 선생이 대도주가 되어 포교 중입니다. 동학의 종지로 말하면 말세의 사악한 인간들로 하여금 개가천선하여 새 백성이 되어 장래 참주인을 모시고 계룡산의 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는 매우 마음이 흡족하였다. 과거에 낙방하고 난 뒤 관상공부에서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나에게 하늘님을 모시고 도를 행한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또한 상놈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 동학에 입도만 하면 차별대우는 철폐한다는 말이나 이조의 운수가 다하여 장래 새 국가를 건설한다는 말에서는 작년 과거장에서 품은 비관이 연상되었다. 나는 동학에 입도할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오씨에게 입도 절차를 물어보니 백미 한 말, 백지 세 묶음, 누런초 한 쌍을 가져오면 입도식을 행해준다고 한다. 나는 성경대전 8편 가사, 궁을가 등 동학 경전을 열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께서 오씨와 나눈 대화를 소상히 보고하니 아버님은 나의 동학 입도를 흔쾌히 승낙하시고 필요한 예물을 준비해 주셨다. 나는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입도하여 동학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동학에 입도하셨다. 당시 양반들은 동학에 가입하는 자가 드물었던 반면 내가 상놈인 만큼 상놈들이 동학으로 많이 쏠려들어왔다. 불과 수개월 만에 나의 연비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당시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인근에 두루 유포되었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대가
동학을 해보니 무슨 조화가 생기더냐고 물으면 나는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동학의 조화이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듣는 이들은 내가 자기네들에게 아직 조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김창수가 한 길 이상 공중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이다. 나의 도력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은 황해도는 물론이고 평안남북도까지 퍼져 연비가 수천에 달하였다. 나는 황해도 평안도의 동학당 중 나이 어린 자로 가장 많은 연비를 가졌기 때문에 별명이 아기접주였다. 괴산형 가을에 오흥선, 최유연 등이 충청도 보은에 계신 해월 대도주에게 각자 자기 연비를 보고하라는 경통에 따라 황해도에서는 명망 있는 도유 15명을 선발하는데 나도 뽑히게 되었다. 따은 머리가 여행에 불편하다고 해서 나는 관을 쓰고 출발하였다. 연비들이 여비를 거두어 해주에서 특별히 만든 향목을 토산 예품으로 가지고 육로와 수로를 통해 충청도 보은군 장안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였다. 그 동네에 이 집 저 집 이구석 저구석에는 직위금지 원희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등 주문 외는 소리가 들렸다. 동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떼지어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떼지어 들어와 집집마다 사람이 가득하였다. 접대인에게 우리 일행 15의 명단을 주어 해월 선생에게 통지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황해도 도인들을 부른다는 통지를 받고 우리는 일제 인도자의 뒤를 따라 해월 선생이 계시는 처소에 갔다. 집에 들어가 우리 15명이 해월 선생 앞에 한꺼번에 절하자 선생도 역시 상체를 구부리고 손에 땅을 짚고 담례로 절을 했다. 그리고는 멀리서 수고실에 왔다는 간단한 인사를 하였다. 우리 일행 중 대표가 15이 각각 만든 명부책을 선생 앞에 드렸다. 선생은 그 명부책을 문서 책임자에게 맡기면서 처리하라고 분부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내가 천리를 멀다 않고 보은에 간 것은 선생이 무슨 조화주머니나 주지 않나 하는 기대와 선생의 도굴 독풍은 어떠한가 살펴보려는 생각이 간절하였기 때문이다. 선생은 나이가 예순 가까이 되어 보이는데 수염은 길며 색은 보기 좋을 정도로 약간 검은 가닥이 있었다. 선생의 얼굴은 맑고 여의었으며 머리에 큰 검은 갓을 쓰고 저고리만 입고 앉아서 일을 보셨다. 방문 앞에 무쇠화로의 약탕관에서는 독삼탕 다리는 김과 냄새가 나는데 선생이 잡수신다고 하였다. 선생의 방 안팎에는 많은 제자들이 옹이하고 있는데 그중 측근에서 모시는 자는 손흥구, 김영국 등 선생의 사위 2사람이고 그 외에도 유명한 박인호 등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나는 인상으로는 김씨 나이 40 가까운 순박한 농군 같았고 손씨는 젊은 청년으로 지식도 있어 보이고 부적에 천을 천수라 쓴 것을 보아 필자도 있어 보였다. 우리가 그 방에 있을 때는 선생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내용은 남도지방의 각 관청에서 동학당을 체포하여 압박하는 반면 고부에서는 전봉준이 벌써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무 군수는 도유의 전 가족을 체포하고 가산 전부를 강탈하였습니다. 등이었다. 선생은 진노하는 안색의 순 경상도 어조로 호랑이가 물러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선생의 이 말은 곧 동원령이다. 각지에서 와서 대령하던 대접주들이 물 끓듯이 밀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우리 15사람에게도 접주로 임명하는 첩지를 내려주셨는데 첩지 원형에 전자체로 새긴 해월인이 찍혀 있었다. 선생에게 아직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선생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우리는 성리산 구경하고 귀로에 접어들었다. 돌아오는 도중 곳곳 흰옷을 입고 칼 찬 동학당을 만났다. 광해현장에 도착하여 수많은 동학군이 진영을 차리고 행인들을 검사하였는데 그곳에서 볼만한 것은 양반으로 평소 동학당을 학대하던 자들을 잡아와서 길가에서 집신을 삼게 하는 것이었다. 동학군은 우리 일행의 증명서를 보고는 무사히 통과시켰다. 부근의 촌락에서는 밥을 짐으로 쥐어서 도서로 보내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한편 동학당이 몰려와 집회하는 것을 보고 놀라 논에서 벼를 베던 농군들이 낯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보았다. 경성을 지났는데 벌써 경군이 삼남지방을 향하여 행군하는 것도 보았다. 가보년 9월경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황해도에도 양반과 관리 압박이 있는 데다 삼남에서 향응하라는 경통이 잇따라 도착하여 우리 15인 접주를 위시하여 회의한 결과 거사하기로 하셨다. 맨 처음 총집결 장소로는 포동 부근 시장인 축전장으로 정하고 각지에 경통을 보냈다. 나는 팔봉산 아래 산다고 해서 팔봉이란 정명을 짓고 푸른 비단의 팔봉도서 넉자를 크게 쓰고 표어로는 척외청량 넉자를 써서 높이 걸었다. 우리는 회의 결과 곧바로 거사하면 경군과 외병이 와서 접전이 될 터이니 동학 연비 중 무기를 가진 자를 모아 우선 군대를 편성하기로 하였다. 나는 본래 상골 출신에다 상놈이기 때문에 나의 연비에는 삼포수가 가장 많았다. 사람들은 인근 부잣집에서 약간의 호신용 무기를 거두어 오기는 하지만 무기는 대부분 삼포수들이 자신의 총기를 가져온 것이다. 부대를 편성하니 나의 접에는 총 가진 군인이 700여 명으로 다른 어느 접보다 우세한 무력을 확보하였다. 최고회의에서는 황해도의 수부인 해주성을 먼저 함락하고 탄간오리와 외놈을 다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팔봉섭주 김창수를 선봉으로 임명하였다. 나를 선봉으로 임명한 것은 비록 나이 어리지만 평소에 병법을 연구하였고 또한 나의 접이 삼포수로 잘 무장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총알바지가 되기 싫다는 이유도 있었다. 나는 최고회의의 결정을 승낙하였다. 즉시로 출동하여 전군을 후방에 따르도록 하고 나는 선두에서 말을 타고 선봉이라는 사령기를 잡고 해주성으로 달려갔다. 해주성 서문박 선녀산 위에 지내친 후 총사령부는 총공격령을 내리면서 선봉인 나에게 작전 계획을 맡겼다. 나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하였다. 지금 성내에 아직 경군은 도착하지 못하였고 오합지졸로 편성한 수성군 200여 명과 외병 7명이 있다. 먼저 선발대가 남문으로 진공하면 내 지휘하에 선봉부대는 최대의 속력으로 서문을 공격하여 함락할 것이다. 총사령부에서는 정황을 보고 아군이 허약한 곳으로 응원한다. 나의 계획은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작전을 개시할 무렵 외병들이 성 위에 올라가 공포 네댓방을 쏘았다. 남문으로 향하던 선발대는 이 총소리에 놀라 도주하기 시작했고 외병은 남문 밖으로 나와 도주하는 군중들을 향할로 연발로 총을 쏘았다. 나는 전군을 지휘하며 선봉대를 이끌고 서문 아래 도착하여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총사령부에서 퇴각 명령을 하였다. 선봉대가 퇴각을 위해 머리도 돌리기 전에 사령부 병사들은 산과 들로 도망갔다. 내가 퇴각하는 원인을 물으니 도유 서너 명이 남문 밖에서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봉군도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 접은 비교적 정연하게 퇴각하였다.
나는 해주 서쪽 80리 후방의 회학동 곽감역가에 식결하기로 하고 선발대를 파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내가 군사들을 수습하여 회학동에 도착하니 우리 접의 무장군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두 모였다. 나는 일단 병사들을 정돈시키고 난 뒤 이번 실패에 분개하여 군대 훈련에 주력하기로 하여 동학교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 지방의 장교의 경력이 있는 자를 정중하게 모셔와 병사들을 총술, 행군, 체조 등을 훈련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면회를 요청했다. 그들은 문화 9월산 아래 사는 정덕현과 오종서라 했다. 나이는 나보다 10살 남짓 많아 보이는데 보고 아는 것이 많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찾아온 이유를 묻자 그들은 태연하게 동학군이란 한 놈도 쓸만한 것이 없는데 그대가 좀 낫다는 말을 듣고 한번 보고 싶어 왔노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같이 앉아있던 나의 연피들로부터 동학을 비방하는 자니 무례한 자니 온갖 비난이 있었다. 나는 크게 화를 내며 손님과 면담하는데 이렇게 무례한 것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꾸짖고 좀 나가달라고 요청하여 우리 세 사람만 회담하게 되었다. 나는 공손히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먼 길을 오신 것은 저에게 좋은 방책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정씨는 서로 대책을 말해도 실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요새 동학군 접주라는 자들이 호기 충전해서 선배를 무시하는 판국의 군도 동학 접주 아닌가 반문하였다. 나는 더욱 공손히 하여 먼저 가르쳐 주신 후 제가 실천하는 것을 보신 다음 다른 접주와 마찬가지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였다. 이 말에 정씨는 흔쾌히 악수하고 다음의 방책을 말하였다. 군기정숙, 병졸에게 서로 절하거나 경어 쓰는 것을 폐지할 것, 민심을 얻을 것, 동학당이 총을 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곡식이나 돈을 빼앗는 강도적 행위를 금지할 것, 현자를 초빙하여 그를 발포하여 경륜 있는 인사를 다수 구할 것, 정군을 9월산 안에 모아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 대령 신천 두 군에 외놈이 무미 수천석을 쌓아두었으니 그것을 몰수하여 폐업사로 옮겨 양식에 충당할 것. 나는 매우 기뻐하며 5방책을 모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곧바로 정군을 소집하여 정씨를 모주 우씨를 종사라 서문안하고 두 분에게 최고의 예를 표시하였다. 이어서 간단한 군령 몇 조를 공포하고 위반자에게는 태곤으로 다스리게 하고 정군을 9월산으로 옮길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천의 안진사로부터 밀사가 왔다. 안진사 태우는 회학동에서 동으로 20리 천봉산이란 큰 산 너머에 있는 신천 청계동에 살고 있었다. 그는 문장과 글씨는 물론 지략까지 겸비하여 명성이 해서지방은 물론 전국에 널리 알려져 조정 대신들도 크게 대접하는 이였다. 그런데 그는 동학이 권리하는 것을 보고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동생과 아들로 병사를 담당케 하고 300여 명의 선포소를 모집하여 청계동 자택에 의료소를 세우고 경성모 대신 원조와 황해 감사의 지도 아래 벌써 동학 토벌에 나서 신천 지역에 동학 토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때문에 동학 갑접은 안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우리 접도 청계동을 경비하였던 터였다. 그러한 안태온이 우리에게 밀사를 보내온 것이다. 정씨 등이 밀사를 만나본 결과 안진사는 비밀리에 나를 조사하고 난 뒤 군이 나이 어리지만 대담한 인품을 지닌 것을 사랑하여 토벌하지 않을 터이지만 군이 만일 청계를 침범하다가 패멸당하게 되면 인재가 아깝다는 후회에서
릴사를 보냈다고 한다. 나는 즉시 참모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나를 치지 않으면 나도 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불행에 빠지면 서로 돕는다는 미략이 성립되었다.